군사 변형론은요, 우선 군사 변형의 개념과 발전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되면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하죠. 우선 우리 영토 주권 상실이 되고요. 또 정권이 붕괴가 되고 사회 질서가 해체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죠. 그래서 이 국가는 영토와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이 외부 세력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요. 만약에 억제에 실패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자, 21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군사력 건설에도 이런 여러 가지 혁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초정밀 파괴 무기 그리고 첨단 감시 정찰 체계 이 두 개가 결합이 된 이런 지식 기반 전쟁 수행 체계와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전 우리가 NCW라고 그러죠. NCW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중심전 등 전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혁명의 시대에 맞이해서 이 미래전의 양상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이런 미래전의 양상 변화에 따라서 이제 군사 혁신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military transformation 하면 군사 변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ilitary transformation 변혁. 자, 이 군사 변혁이라는 용어는요, 최초의 미국의 군사 혁신, 군 혁신, 뭐 군사 혁신 같은 의미인데요. military innovation이라는 말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파이널 최종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는 군사 변혁이에요. transformation이고 이 군사 변혁이 이 자리 잡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탈냉전 90년대 이제 탈냉전 세대가 도래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이제 2000년도에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는 이 군사 혁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기술 혁명, 우리가 MTR이라고 그러죠.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 이 군사 기술 혁명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군사 혁신, RMA라고 합니다. RMA, 군사 혁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군사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이 군사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는요. 2003년에 미 국방부가 발간한 변혁 기획 지침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래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투 개념과 능력, 인력과 조직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군사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혁 기획 지침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군사 변혁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군사 혁신은요, 탈냉전과 이 정보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군사 체계를 개발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작전 운용 개념을 혁신시켜서 그리고 또 여기에 맞게끔 또 조직의 편성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이 전투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군사 혁신이라고 합니다. 자, 키워드는 여기에요. 기술, 새로운 과학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군사 체계 개발, 그 다음에 작전 운용 개념의 혁신, 조직의 혁신. 요게 키워드예요.
이런 분야를 이제 서로 연계를 해서 혁신을 함으로써 결국은 전투의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게 바로 군사 혁신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개념이 바로 이 군사 혁신의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군사 혁신은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군사 혁신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 군사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전투 체계, 무기 체계의 어떤 혁신을 달성하고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 새로 싸우는 방법을 혁신하고 여기에 맞는 어떤 조직을 혁신해서 새로운 어떤 기존의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군사 혁신이라고 그랬죠. 자, 과거에도 결국은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징집제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징집제를 시행하기 전에 유럽은 군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병이나 또는 지원병들을 다 지원을 해서 군 조직에서 전쟁을 했죠. 나폴레옹 시대 이전의 유럽의 전쟁은요, 군주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군주나 귀족의 관심사였지 일반 백성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쟁은 국가 총력전의 개념이었지만 당시의 절대 왕정 시대나 그 이전의 이 왕정 체제에서는 이 전쟁은 총력전이 아니었죠. 전쟁은 전쟁의 주체는 군주였어요. 군주와 그리고 귀족들이었죠. 자,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에 발맞춰서 나폴레옹이라는 이 영웅이 탄생을 해서 결국은 이 프랑스 대혁명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죠. 그리고 공화정을 시행하면서 초대 일대 공화정의 대통령에 결국은 나폴레옹이 취임을 합니다. 자, 이 나폴레옹은요, 징집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결국은 국민군대, 오늘날의 국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군, 상비군의 개념이에요. 이 시민군이라는 것은. 상비군의 개념을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사단 군단 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도입한 사단 군대 편제를 오늘날까지도 지금 쓰고 있죠. 작전 단위를 새롭게 조직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일반 참모 제도라고 해서 각 기능별로 인사, 정보, 작전, 군수라는 이런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군 조직에는 일반 참모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나폴레옹이 도입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폴레옹이 처음으로 시작한 개념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해요. 자, 이런 것들은 군사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군사 혁신의 정의가 기존의 어떤 전투하는 방식을 전쟁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러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전쟁의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요. 전격전 이론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격전 이론. 자, 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군은요, 1차 세계대전을 패한 이후에 전차를 집중적으로 운용을 개발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사실은 전차가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이 전차는 처음에 사실 영국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것도 영국의 해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양상이요. 이 참호전을 따라서 서로 지루하게 대치하면서 엄청난 살육전이 벌어진 교착 어떤 진지를 중심으로 한 진지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의
이 해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 전차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해군상이 바로 이 처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처치 수상이 되죠. 이 해군성 장관이 이제 처칠이었는데요. 이 처칠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전차를 처음으로 개발해서 1차 세계대전 말에 전차가 투입이 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전차라고 그러지만 오늘날 전차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궤도 차량을 이용해서 만든 전차고 그 교착된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어쨌든 영국군이 이 소모 전투와 깡브레 전투에서 이 전차를 운용했을 때 독일군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군부는 이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만슈타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2차 세계대전인데요. 이때에 기존의 전투 수행 개념과는 완전히 판도가 다른 전격전을 수행을 했어요. 이 전격전은 뭐냐 하면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당시에 3,200여 대의 전차, 그 다음에 급강하 폭격기, 슈트카라고 그랬죠. 3,000여 대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 기갑 사단을 운용을 합니다. 기갑 부대, 펜저 사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10개 펜저 사단을 운용해서 정격전이라는 어떤 교리에 의해서 기동전을 수행하면서 초전에 승리를 달성합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전 전선에 걸쳐서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그들은 마지노선에 완전히 여기 나오죠. 딜러 계획에 의해서 이 요새를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과의 국경 지역을 따라서 요새 사단을 편성해서 이 마지노선에 엄청난 전력을 고착시켜 놓았죠. 자, 그런데 독일은 이 마지노선이 북쪽 그 벨기에 쪽에는 마지노선이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벨기에 북부 쪽은요, 아르덴느 산림 숲으로 돼 있어서 자연적인 장애물이 발달돼서 굳이 어떤 마지노선 이런 진지를 구축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방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르덴느의 울창한 숲을 따라서 기동부대가 공격을 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독일은 유유히 이러한 3,000여 대의 탱크, 3,200여 대의 탱크와 3,0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대규모의 기갑 부대를 편성해서 유유히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북쪽 벨기에 북부를 우회해서 아르덴느 숲을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프랑스 파리의 배후까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초전에 거의 파리가 함락을 결국은 2차 대전 때 파리가 함락을 당하죠. 그래서 독일이 히틀러가 에펠탑에서 찍은 어떤 파리를 점령한 사진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격전으로 초전에는 엄청난 승리를 달성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과욕을 판단을 잘못해서 소련과 서유럽과 같이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어떤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패전을 했지만 초전에는 이러한 정격전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자, 이런 것들도 군사 혁신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메가드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요. 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과 상륙작전을 이용한 전술로 일본을 격퇴했죠. 자, 일본이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진주만 기습을 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대장으로 하는 일본의 항모들이요. 진주만을 기습하는데 다행히 당시에 진주만은 미국의 항모들은 없었어요. 항모들은 다 정비를 하고 나가기 없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미국의 항모들은 건재했죠. 결국은 진주만이 일본의 어떤 대규모 기습을 받고 상당한 전투력을 잃었지만
그 이후에 이 메가드 장군과 니미츠 제독이 태평양 지역에서 항모와 상륙 작전을 이용해서 결국은 일본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우리가 군사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우리나라에도 군사 혁신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산 대첩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개발했죠. 개발한 거북선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깃진 전법을 썼습니다. 보통 당시에 이 하깃진이 아니라 일자형 진법을 많이 썼는데요. 날개의 학과 같은 이 하깃진 전법을 썼죠. 마치 칸네 전투에서 우리가 한니발이 로마의 군대를 물리쳤던 칸네 섬멸전과 유사한 그런 어떤 진영을 펼쳤어요. 이게 더 훨씬 더 바다에서 하객진 전법을 쓴 것이죠. 이런 것도 결국은 군사 혁신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죠. 자, 새로운 무기체계 거북선이 등장했죠. 새로운 어떤 전법, 하객진이라는 전법을 사용했죠. 이런 게 딱 군사 혁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거북선에는요, 상판, 장갑, 대못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과의 근접 백병전을 차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들이 거북선에 충격을 해도 이러한 어떤 장치들 때문에 접근을 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거북선에는 이 화포가 왜군의 화포에 비해서 사거리가 더 길었기 때문에 이 왜군들이 갖고 있던 조총 사거리 밖에서도 외선을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의 전술이었죠. 그리고 이 거북선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함과 이 충돌 전법을 해서 외선을 완전히 격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선두에 거북선이 선두에 있어 기동을 해 나가고 다수의 판옥선이 이제 이 거북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함선 전방에서 이 판옥선들이 학의 날개 모양, 이게 하객진이죠. 학의 날개 모양으로 전개해서 적을 완전히 포위 공격하는 이런 하객진을 구사해서 대승을 거두죠. 자, 이 한산 대첩이 바로 우리 임진왜란 당시의 3대 대첩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우리가 군사 혁신의 사례다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군사 혁신은요. MTR이라는 군사 기술 혁명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이 군사 기술 혁명은 처음 구소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군사 기술 혁명, 군사 혁신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기술 혁명. 그래서 7, 80년대에 구소련의 군사 이론가들이 이제 이러한 개념을 제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통제 체계와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를 효과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찰과 타격 이 체제가 서로 각각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 정찰과 타격 복합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소련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게 바로 MTR의 개념이에요. 기술 혁명이죠. 당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서유럽의 그 자유진영의 동맹군락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 공지작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소련에게서는 구소련에게서는 위협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구소련에서 이란 네이토의 공지작전 에어랜드 배틀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고안된 개념이 바로 이 정찰 타격 복합체 개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MTR, 즉 군사 기술 혁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MTR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의 당시에 발달했던 전자기술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찰 체계와 타격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통합된 체계가
운용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찰과 타격 체제가 통합됨으로써 원거리의 목표가 탐지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격이 바로 리얼타임에 실시가 가능한 것이죠. 적을 보자마자 바로 타격이 가능한 이런 동시 통합 전투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정찰 타격 복합제로 요약이 되는 이 군사 기술 혁명은요, MTR은요, 기술 중심의 군사 변혁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기술 중심이죠. 여기서 키워드는 기술 중심이에요. 자, 소련이 이러한 MTR의 개념을 발전시키니까 미국은 상당히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MTR을 연구를 했죠. 자, 연구를 해보니까 MTR은 기술 중심의 어떤 변혁이니까 미국은 여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기술 플러스 해서 여기에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까지를 혁신하는 이런 개념으로 새로운 어떤 혁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군사 혁신 RMA 개념이에요. 자, 다시 요약합니다. MTR은 구소련에서 개발했던 MTR은 기술 중심의 군사 변혁이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이 개발했던 RMA 개념은 기술 플러스 작전 운용 개념 플러스 조직까지를 포함한 세 개의 어떤 혁신, 세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게 바로 군사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미국의 군사 혁신의 개념은 소련의 MTR의 개념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작용, 반작용의 어떤 원리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MTR은 기술에만 포커스를 뒀지만 RMA는 기술 플러스 작전 운용 개념과 조직까지도 혁신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차이점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미 설명을 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혁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미 육군은 이제 포스 21이라는 문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6년에는요, Army Vision 2010를 육군에서 출간해서 미래 변혁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이 미국의 육군 비전스에서 제시한 구상들을 이제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그야말로 비전이죠, 비전. 비전은 그야말로 어떤 핵심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표시하는 하나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죠. 자, 이러한 비전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방안이 필요하겠죠.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사 변혁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Military Transformation. 자, 군사 MTR, 군사 기술 혁명에서 군사 혁신에서 군사 변혁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 흐름 잘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1997년에 미국에는 매 4년마다요 국방 검토서를 발간합니다. QDR이라고 그럽니다. Quadrennial Defense Review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쿼드리엔니얼을 하면 이게 4년마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예요. 4년마다 국방 검토서를 발간하는데 우리 마치 국방부에서 발간한 중기 계획서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 중기 계획서가 이 QDR을 사실 모방한 거죠. 자, 그래서 2001년도에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특히 이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하고 그리고 WMD 이런 어떤 확산 등의 도전에 직면해서 이 부시 행정부가 군사 변혁의 추진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군사 변혁, 군사 기술 혁명, MTR로부터 RMA로부터 군사 변혁이 이런 여러 가지 개념 탄생하게 된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시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으면. 자, 이해가 다 가시나요?
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지금 강의 내용이 잘 들리나요?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내가 강의를, 우리가 이게 지금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서로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정보혁명과 전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이 주제에서는요, 우선 군사병의 등장 배경을 우리가 무기 체계 발전과 사회 경제적 변화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군사 변형의 등장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 군사 변형의 등장 배경에는요, 정보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1세기에 들어서 군사 혁신이나 군사 변형이 강제되는 이유는 바로 미래전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0세기 후반부터 진행이 되어 온 이 정보혁명은 인간의 일하는 방법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죠. 과거에 컴퓨터가 있었을 때하고 컴퓨터가 없었을 때하고는요, 근본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죠? 자, 이런 일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인류의 어떤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요,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바뀌게 돼요. 이 일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전쟁하는 방법도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플러, 여러분들 엘빈 토플러 유명한 미래학자죠. 부부가 이제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엘빈 토플러. 전쟁과 반전쟁이라는 책을 부부가 서로 공동 집필을 했죠. 자, 이 토플러에 의하면요, 인간이 전쟁을 하는 방법은요, 일하는 방법을 반영한다. 이렇게 전쟁과 반전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양상의 변화는요, 사회 발전 단계가 전환될 때마다 전쟁 양상도 변화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농업 시대와 산업 시대, 그리고 오늘날 정보혁명 시대는요, 전쟁 양상이 이때마다 이 인류의 어떤 사회 발전 단계가 변할 때마다 결국은 전쟁의 양상도 변해왔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정보혁명은 컴퓨터의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이 되었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혁신을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수단과 그리고 정보를 생산해서 배포,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정보혁명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보혁명은 컴퓨터로 우리가 대변이 되는데요.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압축이 되는 이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컴퓨터와 네트워크이죠. 이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은 뭐 우리가 흔히 무의 법칙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연산 능력이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게 바로 이 무의 법칙인데요. 그만큼 이 컴퓨터의 기술 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자, 70년대 이후에 이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상호 결합이 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확대해서 재생산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정보혁명을 불러왔죠. 자, 이러한 정보혁명은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쟁 환경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정보혁명이 전쟁 환경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체계의 변화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무기체계가 변화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자, 이 지속적인 무기체계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전쟁 수행 방식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 유도 무기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프전에서 목도했듯이 전쟁의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리고 또한 혁신적으로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은 이 바로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했으면 물론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개발했던 무기 체계 운영 방식에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놨죠. 자,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포병의 포탄은요, 포수가 직접 포탄을 장전을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데이터만 입력을 시키면 자동으로 다 포탄까지 장전이 되고요. 탐지 적의 이동이나 어떤 정보 자체를 컴퓨터가 탐지를 해서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입이 되게 되면 결국은 포탄이 자동으로 장전이 되고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휘관이 명령 내리는 거 그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기존의 무기체계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자동차가 무인, 앞으로 몇 년, 보면 이제 자율주행이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자,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은요, 근본적으로 무기체계의 변화, 새로운 무기체계를 등장시켰고요. 또 기존의 무기체계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꾸나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이 전쟁이 발생하는 사회의 경제적 기반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소에 의해서 전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의 전쟁 환경은 오늘날 지식 정보화 시대의 이 사회 경제적 변화와 결코 무관하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요,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전쟁 환경의 어떤 변혁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무기 체계가 과학화되고 첨단화됨에 따라서 군사 변혁의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핵무기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전쟁 개념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런 변화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정보기술 혁명으로 디지털 전쟁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쟁 양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스라엘의 전쟁사학자인 이 마틴 벤 크리벨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슬립첸코, 블라드미르 슬립첸코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자, 이 마틴 벤 크리벨트는요. 우리 이 인류의 어떤 역사를요, 도구의 시대, 기계의 시대, 시스템의 시대, 자동화 시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은 슬라이드에서만 봐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슬립첸코 장군은요, 1세대 전쟁, 창이나 칼로 무장한 이 보병과 기병에 의한 전투입니다. 2세대 전쟁은 화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요. 활강총과 산계 대응에 의한 어떤 용병술이 적용되던 전쟁이 2세대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3세대 전쟁은 총과 야포가 포병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총과 야포의 사거리 정확도가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대군에 의해서 전쟁이 수행되는 이런 어떤 전쟁을 우리가 제3세대 전쟁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자동화기가 개발이 되고 전차와 그다음에 전투 차량,
전투기죠, 전투기. 항공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송 통신 장비들이 이제 개발하면서 화력과 기동이 대폭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장 배럴필드가 전장 공간이 육군, 해군, 공군 이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4세대 전쟁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개발되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군사 동맹 여러 가지 논의할 때도 이 공포의 균형 문제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국가안보론을 첫 주에 하면서 이 공포의 균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자, 이 5세대 전쟁이 바로 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개발됐던 시기를 5세대 전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6세대 전쟁은 정밀 유도무기와 지휘 통제 통신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대량 파괴를 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적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의 핵심적인 군사 목표만을 골라서 정밀 타격하고 그 다음에 전장이 이제는 육해공에서 우주로 확대되는 이러한 어떤 6세대 전쟁 이렇게 이제 미래 전장 환경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것들은요,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전쟁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전쟁 상황이 발생하는 이 사회 경제적 현상은요, 환경은요, 전쟁의 발발 원인과 수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결국은 전쟁은 이런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방법, 수단 면에서도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하게 되죠. 자, 이러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치를 결국은 얻기 위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게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결국은 사회 경제적 환경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쟁의 수단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전쟁은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첫 번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쟁하는 방법과 전쟁을 하는 수단과 전쟁을 하는 운용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두 가지 요소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변화. 이 두 가지가 지대하게 전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주요 미래학자들이요. 21세기의 어떤 사회상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엘빈 토플러 여러분들 80년대에 참 이 책 굉장히 유명했죠. 우리가 80년대 여러분들처럼 대학을 입학한 세대예요. 이때는 이 엘빈 토플러의 이 책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대학생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 책이 그렇게 인기가 높았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아마 다 읽어봤을 거예요. 자, 이 엘빈 토플러의 저서에 여기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인데요. 1물결, 2물결, 3물결 이렇게 구분을 했죠. 1물결을 농업혁명, 2물결을 산업혁명, 그 다음에 The Third Wave가 이제 Intelligence Revolution이죠. 정보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데니엘 벨이라는 사람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드윈 토플러가 80년대에 예측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실은 이 정보혁명이 일어났죠. 이 저서가 나올 때는 오늘날 정보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책이 쓰여졌어요. 사실은 80년대 그죠? 실제로 토플러가 예견한 대로 이 정보혁명은 정확하게 오늘날 도래했죠. 데니엘 벨은 당시에요. 전 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지능화사회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오늘날 보세요. 이 후기산업사회에 이어서 지능화사회, 지식사회가 도래했잖아요. 데니엘 벨이 예측했던 이런 주요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 이렇게 사회가 변할 것이다 예측하는 게 거의 오늘날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현실로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피터 드라크는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자본주의사회, 신지식사회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이러한 어떤 21세기의 사회상을 피터 드러크는 예견을 했고요. 결국 산업혁명을 지나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고 경영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경영혁명을 인해 가지고 다국적 기업과 여러 가지 어떤 지식 산업 사회로 발전을 하게 돼 있죠. 발전해 왔죠, 이미. 포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지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농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기타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이제 어떻게 사회가 변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이러한 저명 미래학자들이 이 21세기의 미래 예측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21세기는 정보 통신 기술의 혁신에 의한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자, 이미 이 사람들이 예견한 대로 이 정보화 사회는 구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 예측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글로벌한 하나의 이 지구가 이제 지구촌이죠, 지구촌. 국가의 경계가 없어졌죠. EU 같은 경우는 유럽에는 국경선도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핸드폰에 뜹니다. 독일에서 이제 이태리로 넘어가면요. 국경선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핸드폰에서 이게 안테나가 뜨죠. 나라가 변경이 되었다고요. 이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이제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기존의 권력이나 권위의 바탕을 둔 이 국가의 개서주의적 제도가 약화된다는 것이죠. 개서주의라는 것은 하이어르키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분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급, 계급으로 구성된 서열, 계급과 서열이죠. 계서라는 게 계급과 서열이에요. 계급과 서열주의적 제도가 약화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했죠. 그리고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회 조직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이죠. 많은 회사들이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택 근무를 하고 있죠.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회가 상당 부분 재택 근무를 할 정도로 이 네트워크가 발달이 돼 있죠.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거리도 이제는 뭐 리얼타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 또는 뭐 남미에서 동남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실시간대로 우리가 유선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우리가 지금 리얼타임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 조직도 엄청나게 변화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21세기는 정보혁명으로 야기된 지식정보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미 왔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이제 지식정보 사회가 오기 전에 예측한 내용들이에요. 이미 이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와 함께 경제적 차원에서 탈대량화,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어떤 대량 생산과 같은 이런 개념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다. 탈대량화, 탈집중화, 즉 분권화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도 이제 조직도 과거의 중앙 센트럴라이즈된 오거니제이션에서 디센트럴라이즈된 오거니제이션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탈집중화는 권력이 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아를 벗어날 것이다. 탈이데올로기아 되고요.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졌죠, 이미. 이제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버렸죠. 국가 권력이 약화된다. 다국적 기업이나 여러 비국가의 어떤 권력이 상당히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라든지 어떤 지역기구,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권력이, 그러니까 개별 국가 권력이 약화된다는, 시민권이 향상이 되고요. 국민들의 권력이 더 국가 권력보다 더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 이외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회 조직적 차원에서도 다원화되고요. 사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뭐 외국인이 지금 200만이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분권화되고요. 개인화되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엘빈 토플러나 또 피트 드러크나 폴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정부와 사회를 미래의 21세기를 예측을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예측한 것들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이 예측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더욱더 이거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어떤 미래를 우리가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그러면 전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여기에 이제 엘빈 토플러와 하이드 토플러. 하이드 토플러는 엘빈 토플러의 그 아내입니다. 부인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전쟁과 반전쟁, War and Anti-War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1세기 전쟁은 제3물결 전쟁을 개념화 하는 것이다. 제3의 물결이 뭐였죠? 정보혁명이었죠. 정보혁명. 제1물결이 농업혁명이 있고요. 제2물결이 산업혁명이고, 제3물결이 이제 정보혁명이었죠. 자, 21세기 전쟁은 제3의 물결 전쟁을 개념화하고, 역사적으로 전쟁 수행 방식은 당 시대의 경제 방식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죠? 자, 정보혁명이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바꿔 놓을 것이고, 그리고 엘빈과 하이드 토플러가 주장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그 당시에 경제 방식에 따라서 전쟁의 수행 방식이 바꿔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1물결 시대에 전쟁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농업경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물결 산업혁명으로 인한 제2물결 시대에 이제 전쟁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국민국가가 탄생을 하고요. 나폴레옹이 징집제를 시행해서 국가 총력전의 전쟁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대량 생산으로 해서 무기가 대량으로 표준화가 가능했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무기를 전부 다 이런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죠. 대장간에서.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표준화된 무기가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군사 조직과 군사 훈련 교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놓고요. 상비군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군주가 용병을 모집하거나 또는 지원병들을 모집해서 군주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야 됐죠. 그런데 나폴레옹 이후에는 상비군 제도, 즉 시민군 제도, 징집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죠? 이런 시대가 되었죠. 산업혁명 이후에. 상비군 제도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총력전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총체적인 전력을 동원한 총력전과 대량 파괴의 전쟁 수행 개념이 바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제2물결 시대에 전쟁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인 어떤 변화가 전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결국은 경제 방식이 전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엘빈과 하이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 정보혁명으로 해서 제3의 물결에서는 이 오늘날의 시대는 지식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4ISR, 그죠? 이건 정보통신. 이게
Command and Control Computer 이 약자예요. 그 다음에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앞에서 이야기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파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어떤 커맨드 앤 컨트롤 지휘 통제 시스템이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C4ISR로 인해 가지고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이미 이것은 구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찰 감시 수단과 정밀 타격 수단이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전쟁의 파괴에 있어서도 이제는 탈대량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죠. 군사적인 목표만 골라서 그 지역만 위험만 되는 지역만 이제 파괴를 시키는. 그리고 상당한 지식으로 무장한 지식 전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군대가 큰 규모의 군대가 필요가 없어요. 규모가 축소되고 독립 전투와 융통성이 정대된 군 조직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NCW, 네트워크화된 시스템 중심의 전쟁,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상대적 속도가 정대되는 이러한 정보혁명으로 인한 제3의 물결에서는 이러한 어떤 전쟁 양상을 예측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토플러의 사상을 생각을 반영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 변혁의 개념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어떤 환경 변화가 전쟁 수행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래전 양상과 군사 변혁,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전쟁 양상에 대해서 어떤 군사 변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요. 3시 10분에 다시 입장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학습 목표가요. 미래전 양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요한 이 미래전 이론들을 배우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논의한 대로 이 첨단 과학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의 이 사회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21세기의 전쟁 양상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 군사 선진국들은요, 이 군사 변혁을 통해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신속하게 적응을 해야지만이 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우리 국가의 안보를 공고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전의 양상을 쭉 이렇게 좀 예측을 해 보자면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요, 전투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장 공간이 다차원적으로 확장, 중첩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형태가 비선형, 분산형, 비대称형으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장 가시화, 가시화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와 과학 기술로 인해서 현실 상황을 우리가 중계하듯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전장을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보 공유화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정밀 타격전을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것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목표에 대해서만 정밀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어떤 외과 외상 환자가 생기면 외과의가 이 수술을 하죠. 환부만 이렇게 절제 수술을 통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듯이 이런 정밀 타격전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미래는.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시 통합 전투. 그리고 앞으로는 정규전과 비정규전 또는 이 두 개가 혼합된 형태의 전쟁 양상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이 전쟁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테크노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이미 이제 우리가 동굴진지라든지 또는 위험한 지뢰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우리가 로봇을 투입을 시켜서 장애물을 개척하는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무인 로봇을 전장 환경에 맞게 지금 개발하고 지금 각 국가가 박차를 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전장 공간이 차원적으로 확장 중첩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보통 지상, 공중, 해상 영역에서 이제 전투 행위가 이루어졌죠, 주로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이 전장 공간이 이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서 동시적으로 전쟁이 수행된다는 거예요. 우주전, 그래서 각군의 우주전 사령부가 지금 이제 창설이 되고요. 또 우주전과 사이버 사령부는 이미 뭐 다 우리나라도 창설되어 있고요. 우주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가 합동참모본부와 여러 군사 조직에, 각국의 군사 조직에 이미 우주전을 담당하는 이런 조직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우리도 이미 이 우주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미 합동참모본부에 생겼습니다, 새로. 자, 이 전장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사력이 운용되는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다와, 그죠? 공중, 하늘과 땅, 이제는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 정찰 체계의 발전, 전장 관리 체계의 발전, 무기 체계의 사거리 확대 등으로 전장 공간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주까지 확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의 작전 영역이 다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영역이 중첩이 되고요. 이제는 이런 파티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투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장 공간이 다차원적으로 확장, 중첩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분산, 비대칭형으로 전쟁이 바뀔 것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전장 지역이 별도로 구분되거나 또 임의적으로 설정되지 않고요. 전 지역이 전투 수행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전후방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후방 지역은 안전하고 전방 지역은 위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지역이 전투 수행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과거와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전략 전술 작전 개념이 개서적인 질서, 즉 어떤 계급과 서열이죠. 이런 어떤 수직적인 어떤 조직 질서 하에서 진행이 되었죠.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그래서 또 전술적 승리를 통해서 작전적 승리를 통해서 전략적 승리를 추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단계적으로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전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요, 여러 가지 첨단 과학 무기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적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전에서는 이 먼 거리에 정찰 타격 복합 체계가 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서적인 질서에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병렬적으로 타격을 해서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승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미래전은 과거와는 다른 이런 개서적인 어떤 질서하에서 일어난 전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쟁 초기부터 하루 전략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통수기구나 핵심 지휘 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깨끗한 전쟁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러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전쟁이 개시가 되면 전형적인 전쟁 수행 방식 이런 거예요. 자, 후방 지역에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보내죠. 그래서 육군 특수작전 부대가 있는 거예요. 공수부대가 있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해상으로 침수할 수도 있고요. 육상으로 침투할 수도 있어요. 12명이 한 팀이 되어서 먼저 적 후방 깊숙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의 지도, 핵심 지휘 체계나 국가 통수 기구를 타격하거나 또는 직접 타격하지 않으면 화력을 유도해서 미설이나 포병 화력으로 장거리 미사일로 이런 핵심 지휘 시설을, 흔히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는 중심이라고 해요. Center of Gravity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을 먼저 타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특수전 부대가 적 후방 지역으로 침투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수부대가 침투 안 해도 이런 원거리 정찰 타격 복합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이런 중심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태여 특수부대가 침투하고 그 다음에 주력 부대가 또 주요 전투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순서적인 개서적인 어떤 질서에서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이런 이런 어떤 비선형, 분산, 비대칭형으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가죠? 혹시 요거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조금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해 주세요. 자, 다 이해가 가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장 가시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그 다음에 정보의 공유와 확대로 정밀 타격전이 수행될 것이다. 자, 이 전장 과시화는요, 결국은 육상, 해상, 공중, 우주의 다양한 감시 정찰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서 충분하고도 정확한 전장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처리함으로써 전장 가시화가 가능하죠. 이제는 컴퓨터 스크린 화면에요, 지휘 통제실에 가면 여러분들 CCTV를 보고 시내 교통 체증 이런 것들을 파악하듯이 전장의 리얼타임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휘관들이, 참모들이 지휘 통제실에서 다 보면서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체계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적으로 연동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요, 이 다양한 정보를 각급 제대의 부대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클라우저비츠가 전쟁은 마찰과 우연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다 옛날 말이 되어버렸어요. 클라우비츠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 정보 공유화와 전장 가시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장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시화가 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돼가지고 그런 우연과 마찰의 요소가 상당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전장 가시화와 정보 공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의 중심, 표적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정밀 타격 무기로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이런 전쟁 수행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오타라네요. 수행입니다. 우리 걸프전에서 CNN에서 방송했잖아요. 정확하게 이라크의 후세인 군대 탱크를 정확하게 파괴하는 장면들이, 그것도 야간에 생중계로 통해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여러분들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2000년대 초니까 여러분들이 막 태어나고 이럴 때니까. 그러나 전 세계가 그걸 지켜보았죠.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이미 정밀 타격적인 미래전의 양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전쟁 양상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이 더욱더 정밀하게 이제 수행이 되겠죠. 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시통합 전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동시통합이라는 말은 synchronization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차원적인 공간에서 분산된 전력을 고도의 네트워크로 통합을 했어요. 이 지휘 통제 체계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전장 상황을 공유하는 가운데에서 육해, 공군, 우주, 사이버전에서 동시에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동시 통합, 동시에, 그죠? 동시간에 모든 전투력의 제 요소들이 통합이 되어서 전투가 수행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네트워크가 통합이 돼야 되겠죠.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통합이 되니까 결국은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통신 체계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전 제대가 저 말단 제대로부터 최고 사령부 일까지 모든 전장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동시에 통합된 전투를 수행하는 개념이 바로 이게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시통합 전투 NCW라고 이야기합니다. Network Centric Warfare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정규전과 비정규전 또는 양자가 혼합된 형태의 전쟁 양상. 과거의 전쟁 양상은 우선 특수부대가 침투를 합니다. 비정규전 부대죠, 특수부대는. 그리고 나서 정규군이 투입이 돼요. 순서적으로. 자, 이제는 동시에 양자가 혼합된 이런 전쟁 양상이다. 국력이 강한 국가의 첨단 선진군대와 국력이 약한 후진국의 게릴라가 맞서는 전쟁 양상이 증가한다. 자, 우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대표적인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해도 결국은 중동 지역의 어떤 안정을 지금 가져오지 못했잖아요. 그 어떤 전력이나 어떤 무기 체계에 비해서는 미국의 그 막강한 세계 최고의 어떤 무기 체계가 허접한 무기를 갖고 있는 테러리스트라고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런데 실제 이 세계 최고의 군사를 가진 미국과 이 IS나 이 테러리스트들이 서로 지금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미래 양상, 전쟁이 이런 양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로봇이 동원된 테크놀로지죠. 자, 인간을 대리해서 로봇과 무인 항공기. 자, 우리 군에도 이미 무인 항공기가 도입이 되었어요. 지금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부대까지 다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또 전문 우리 부사관들 직제도 개설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더 이제 첨단화되고 더욱더 이제 규모가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함선이나 이런 것들이 원격 조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로봇 대 로봇, 로봇 대 인간이 전투를 하는 양상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요. 물론 로봇 대 로봇 전투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곧 우리 눈앞에 닥쳐질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파괴, 뭐 이미 이것은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죠. 북한의 뭐 전문 해커 부대가 지금 실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 네트워크를 파괴하기 위한 상당한 어떤 움직임들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전쟁 수행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요. 미래전은 다차원 비선형 전장과 작전 가용 요소의 증가, 그리고 신속한 결정과 타격을 위한 합동 작전 환경을 복합 체계로 편성하고요. 네트워크로 연결을 함으로써 이 복잡한 작전을 단순화하고 또 오차 범위를 줄이고요. 전투력의 승수 효과를 배가시키는 형태로 변모할 것이다. 자, 합동이라는 의미는 합동작전 환경이라는 의미는 합동이라는 말은 jointness 이렇게 하는데 joint 육군, 해군, 공군 이 같이 함께 작전하는 걸 우리가 합동작전이라고 그래요. 미국과 한국군이 같이 작전하는 것은 연합작전, combined oper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합동이라는 개념은 육해 공군 각각의 다른 병종들이 같이 컬래버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합동작전의 개념이에요. 자, 이런 합동작전 환경을 복합체계로 편성한다는 육해 공군이 이제 각각 따로따로 싸우는 시대는 지난 거죠. 이미 지났죠. 한 몸이에요, 이제 육해 공군은.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육해 공군 부대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싸울 때는 육해 공군이 따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합동작전이죠. 이미 그건 가시화됐고요. 싸우는 개념이 그렇게 바뀌었고요. 자, 이러한 육해 공군을 이제는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아주 복잡한 작전을 이제 심플리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차 범위를 줄여서 어떤 이피션시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전은요, 국력의 요소, 즉 외교, 정보, 군사, 경제, 흔히 우리 이걸 다임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임, D-I-M-E, Diplomatic, Intelligence, Military, Economic Measure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임이라는 어떤 요소를 통합 운용해서 물리적인 파괴보다는요, 심리적인 파괴, psychological destruction, 심리적인 파괴에 중점을 두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동시 통합 하이테크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우리 미래전의 양상이에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자, 미래전 양상에 부합되는 군사 변혁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요, 군사 변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요, 또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자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재정적, 기술적 제약 요인들을 감안해서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군사 변혁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군사 혁신에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취약 요소를 발견해서 이를 활용해서 비대칭적인 군사 혁신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비대칭이라는 말은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비대칭이에요. 핵무기를 뭐 쉽게 예를 들면 A라는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B라는 국가가 핵무기가 없으면 AB 국가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 비대칭 무기를 A 국가가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들이 개발하지 않는 이런 군사 혁신을 모색하면 상대적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겠죠. 그런 의미예요. 비대칭적 군사 혁신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